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2015년 이제 이틀 남았네요. 오늘 포함해서. 2015년을 결산하면서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정과 정치, 경제, 사회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민운동의 한 축인 시민단체 활동을 결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먼저 양 처장님부터 해주실래요? 예. 예, 대전 충남học生연합 사무처장 양모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경실련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입니다. 두 분은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 몇 년에 걸쳐서 단골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떻습니까? 2015년 대전 시민운동을 결산한다, 뭐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은, 이제 행정에 있어서의 한 축이라고 할까? 협력적 동반자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시민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5년에 두드러진 어떤 시민단체 활동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꼽은 건 이제 녹색연합에서 그 갑천 진수구역 지정 뭐 반대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은 있지만 참여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그 경실련이 주도한 그 시민운동 중에는 용산 그 테크노밸리 그 백화점 용도 아울렛 변경, 아울렛 용도로 변경하는 걸 뭐 저지했죠. 일단은 이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양 처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앞서 이제 우리 경실련하고 이제 중소 상인들이 이제 그 대전 테크노밸리에 이제 현대 아울렛 사업 계획을 이제 그 문제 제기하고 해서 시가 반려하는 이런 이제 운동 성과가 있었고, 갑천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한 7, 8개월 가까이 지역 주민 또 종교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같이 구성한 대책 활동, 그리고 어제 이제 올해 이제 이틀을 앞두고 이제 민간 검토위원회를 이제 구성키로 시와 시민대책위가 합의해서 그 새로운 이제 대안과 대책 마련을 이렇게 마련하는 계기를 이제 만들었던 또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시민적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정교조라든지 지역의 시민사회가 대전 그 국제구 이제 이 반대 운동이 끝내 이제 의회에 부결되면서 이 사업 계획이 우선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 그 핵 관련 시설들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들이 이제 했던 운동에서 최근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 유성구 의회에 방사선 민간 환경 감시기구의 설치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또 통과되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지역에서는 화력발전세가 이제 증세가 됐는데, 이 화력발전세를 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또 어떤 그 문제 대책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화력발전세의 어떤 집행과 관련된 시민사회 요구가 이제 또 거세게 있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지방정부와의 이런 소통이나 지방정부와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푸는 문제들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관련 문제, 중앙정부와의 어떤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지역에서도 관련 운동도 있었고 활동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접점을 좀 찾지 못하고 여전히 대립과 갈등으로 해를 좀 넘기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처장에서 직책이 바뀌신 것 같네? 예, 그 이제 기획 파트를 이제 나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위원장으로. 예. 그러면 이제 우위원장님이라고 호칭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이 보시는 2015년 그 대전시의 주요 시민단체 활동, 뭐
꼽는다면 뭐 지금 우리 양 처장님이 말씀을 뭐 거의 해주셨지만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NGO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원 기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했었는데 그 NGO 센터가 2015년에 일단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활동에 있어서 뭐 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양 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성과들이 있고,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것들은 처음에 그 대응을 했지만은 성과들이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엑스포 과학공원의 사이언스 컴플렉스 건립 문제. 이 문제는 좀 대전시가 그 계속해서 좀 몰아붙이는 형태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활동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들은 있었지만은 그 이슈들에 대해서 깊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었나, 몇 개 사업에 있어서는 좀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양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적인 대응 사업들에 있어서 다른 애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세월호나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법률 개정이나 이런 활동들도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자리에 모든 NGO들이 다 나오신 건 아니지만 따지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체계가 그 트램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두 분이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계속된 그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제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뭐 제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따진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그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책들에 대한 의견도 뭐 일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가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또 어떤 그 시민운동 뭐 이런 것이 전개되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또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뭐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뭔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미진했다라는 아쉬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 뭐 이제 저희가 통상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생태 습지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호수의 아파트 건설이다. 뭐 하여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그 명칭은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양 처장님? 그 정식 사업명은 이제 또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사업입니다. 아, 개발 사업. 예. 이게 친수구역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우선 좀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 갈등원이 도대체 뭐였었나?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신다면. 예,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좀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민선 3기 때 윤몽철 시장이 처음 호수공원을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정책으로 이제 제시하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민선 4기 때 박성효 시장은 이 사업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사업을 중단 보류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민선 5기에 여몽철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이 호수공원 사업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이 준비가 이제 안 되다가 4대형 사업의 어떤 그 후속 사업으로 이제 그 이 4대형 사업이 재원을 많이 투입한 수자원공사의 이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서 친수구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자원공사에게 개발 특혜를 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중앙정부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수구역 특별법을 이제 이용해서 그 이 사업을 민선 5기 말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수구역 특별법은 강제 수용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독소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이 개발을 위한 아주 또 저류의 어떤 그 기회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이 조건 상황들을 이용해서 이 사업들을 이제 구상하게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민선 5기에 발표할 당시에도 이제 문제 제기와 강력한 이제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민선 6기 때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선택 시장 당시 후보께서도 이 문제를 이제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검토나 어떤 평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올 2월에 대전시가 재추진을 발표하게 되면 다시 문제가 그런 불거지. 평가에 관한 절차가 생략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민선 5기 때 발표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민선 6기에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가 이제 뭐 종교계라든지 더 이제 그 이 연대의 어떤 범위가 확대된 이런 이제 그 대책 활동으로 지금 7, 8개월 정도 반대 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제 백지화 시켜라라는 대책위가 구성됐었던 거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 사업이 이제 인공호수공원을 이제 그 갑천 옆에 그 현재 농경지 일대인 도안동과 원신흥동 그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 인공호수 조성 비용이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변에 택지 개발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한 번도 이 인공호수공원을 서남부 지역에 조성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고, 그런 것이 지역사회에서 합의되거나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호수공원이 천혜의 갑천이라는 친수 이 공간 옆에 생긴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8월에 이제 권숙 시장도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 과정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인공호수공원을 개념에서 지우겠다는 사실상 백지화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공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택지 개발을,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 한다는 택지 개발도 명분이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이 사업이 이제 필요한 건지, 이 사업 말고 혹시 다른 방식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네, 처장님. 예. 범시민대책위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주된 원인이 뭐였어요? 우선 인공호수공원이 과연 그 지역에 필요한가라는 첫 번째 이제 그 문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대전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생태 보고입니다. 지금 이제 요 갑천 자연하천, 그러니까 이제 만년교에서 가수원교 사이 요 갑천 구간이 대전 도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하천이고요. 그 옆에 이제 월평공원이라고 불리는 도솔산 이때 그 이 숲도 우리 도심 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숲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업 부지인 이 도안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전이 한밭이라는 이 명칭을 갖게 된 이 요 일대 평야의 어떤 마지막 남은 이제 논경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에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전의 도시 환경이라든지 도시의 여러 가지 이제 정주 여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인공호수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예산과 공적 자금이 5천억 이상 투입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들어갈 대전시 자체 재원이 5천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선 어디서 마련을 했든 간에. 예, 그렇죠. 그렇죠. 도시공사와 대전시의 공적 자금이 5천억 이상이 투입될 계획인 거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그 이후에 관리 예산까지 하면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 이제 복지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의 어떤 이런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후순위를 밀어놓고 이 사업부터 할 그런 1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설 계획안이 발표되니까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이제 뭐 소위 호수 조망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시민들은 거기에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입장이시고, 또 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가 되면 뭐 입주하겠다. 뭐 그래서 그 인근 훨씬 배후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시민일 수도 있는데 좀 상충된 뭐 제대로 저희가 시민의 뜻을 서로 시민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 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제로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해결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대책위에서 이제 그 실제 도안동 지역 현재 입주하신 그 지역에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지역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었는데요. 지역민들이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수공원만 이렇게 조성되는 거로 알고 있었을 당시의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아파트의 어떤 층고가 20층에서 25층 되는 고층 아파트가 본인들 아파트 앞에서 들어선다라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서는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좋은 호수공원, 생태공원이 들어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실상 내용을 알고 보니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핵심이라는 내용을 알고부터는 오히려 우려와 반대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사업이 좋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는 5,500세대의 택지 개발이 핵심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 그 갈등이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거나 본말이 전도됐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시민대책위, 예. 그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라고 이제 명칭을 이렇게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 그 민간 검토에 참여하기로 해서 예. 뭐 아까 오면서 그 시의 그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 어제도 협의가 뭐 있었다며요. 예. 참여에 대해서. 예. 이제 그런 이제 반대하다가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반대를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예. 우선 저희가 이제 현재 기본적인 합의만 좀 한 상황인데요. 우선 그 기본적인 합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검토를 공동으로 같이 하자라고 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검증,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전부 다 확인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이런 평가와 문제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찾자라는 이 방법, 이 범위에는 백지화부터 또 기존의 대전시의 이 사업계획까지, 그리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특별 연구 사업처럼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확인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우리 시민들과 소통해서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같이 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가자라는 이런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조건이고 이런 방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찬성해서 추진하자가 아니고, 그러한 그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제거하고, 아니면 제로로 돌아가서 취소할 수도 있다. 이제 길은 제로에서 100까지 열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궁금한 건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제 테크노밸리 부지죠? 그렇죠. 예, 예. 처음에는 백화점 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아울렛 용도를 바꾼다. 뭐 지구단위 이걸 변경해서 뭐 이것 때문에 진행이 상당히 되다가 다시 이제 반려했으니까 이제 추진이 안 된 거죠. 어떻습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은 예. 뭐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누구도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라고 하죠. 관평동, 용산동 지역을 이제 개발해서 생산시설, 연구시설, 그다음에 주거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관광 휴양시설이라 해가지고 그 택지 개발한 그 중심부에 호텔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싼 가격에,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서 싼 가격에 그 택지를 이제 분양하게 되죠. 근데 분양을 받았던 업체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호텔 개발을 착수를 했었는데 호텔 개발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이익이 없다는 이제 판단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개발 방식들을 계속해서 찾아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편법적인 방법들을 계속 이제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행을 했지만은 결국 이제 이게 어떤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조건에 갇히게 되면서, 흥덕이라는 업체가 이걸 분양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백화점 쪽으로, 매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도 싼 가격에 매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례나 어떤 그 도시계획상의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원래 호텔 부지라고는 하지만 호텔만 들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소매나 간단한 뭐 쇼핑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소매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매 시설 일부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매 판매 시설이 이제 그 부차적으로 이렇게 명기돼 있었는데, 호텔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업 지역에 이제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상업 지역이고 소매 판매 시설이 그 건립해도 된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전체를 이제 소매 판매 시설로 하겠다. 그래서 이곳에 아울렛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지 이외에 이미 이전에 처음부터 개발 계획에 있어서 대형 유통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들이 선정이 돼 있었고요. 그 대형 유통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다른 업체에 이미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이 원래 이제 상위 계획을 그 우선으로 하고 그 밑에 이제 하위 계획들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계획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무조건 따라잡을 게 있는데 상위 계획들은 배제된 채 지구 단위 계획만 가지고 편법을 좀 동원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갑천 친수구역 시민대책 그 민간 검토에 참여하는 거, 또 이게 용산동 뭐 테크노밸리 백화점 부지 용도 변경 저지 뭐 이런 것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 민간 협치, 거버넌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그동안 관 주도의 행정에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민간의 그 역량과 영향력이 작용한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런 측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행정에 이제 시민단체나 또 이렇게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단순 행정의 어떤 자문회의 참석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민관이 이 문제에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과정들을 다시 이제 그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의 해법으로 또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푸는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거버넌스에 제대로 이제 그 구현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민선 6기 들어와서 어쨌든 이런 것을 초기에 예방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민들과 단체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과정들을 좀 이렇게 예방하거나 줄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후에라도 이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이런 모습들은 좀 우리 지방자치가 좀 이렇게 발전해가는 하나의 모습이고 성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주민 참여나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버넌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주민 참여,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의 참여 이런 부분이 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는 거죠. 원래 이제 주민이 참여한다면은 주민이 계획에 참여하고 주민이 예산에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과 모든 계획은 행정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거기에 요식행위로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뭐 자문회의나 일반 뭐 공청회 이런 것들 한두 차례 한다고 이게 거부는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상당한 부분이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서 지금 치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제도상에서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일종의 형식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위안만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의 미비점이나 사실은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이제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절차가 중요한데 그 절차 중에서도 가장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과 예산은 또 민간 부분에는 허용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은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진일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서로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예방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정 관련해서 상위계획위원회에 이런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이나 교통, 건설 관련된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는 사실 관료와 일부 전문가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미 이제 그런 큰 틀이라든지 상위 계획들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민사회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들이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사후에 이제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상위 계획에도 시민사회나 주민이나 또 관련 여러 가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방되고 그런 부분에까지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 또 요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소위 공무원들과 같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시는 전문가 그룹이 있거든요. 뭐 지금 얘기한 그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나고 나면 그 절차나 과정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의사결정도 그분들이 한 거고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거든요. 항상. 그리고 이제 그걸 범관료 집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뭐 감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확인하고 또 그분들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제대로 진위를 파악하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묻어 넘어가거든요. 이분들은 때로는 그 관료 집단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그 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다가 나중에 되면 그분들은 없어지거든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책임 의식도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를 한다면은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놓고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 제정이 된 건데, 공공의 그 이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정보의 우선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어떤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바깥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일부 판결에서는 심지어 뭐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회의록까지도 공개를 하라 이런 이제 그 판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지금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다른 이제 전문가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행정과 전문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야.
좀 지적할 네, 수 충분히 있다. 생각할 수 있죠. 네. 뭐냐면은 행정기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됐다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의 자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문에서 시의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전문가가 있다면은 이후부터는 배제가 되거든요. 위원회에 다시는 불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많은 연구 용역들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들이 발주가 된 이후에 시에서 원하는 그 연구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후 연구 용역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이런 속에서 과연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양심 속에서 그런 자문을 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집단을 매도할 때 영혼 없는 집단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영혼 없는 전문가 그룹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뭐 민간 사회단체, 시민 사회단체에서 관여하고 일일이 그분들의 행태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 뭐 이러기는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부터 뭐 바뀌어야 되겠죠. 그건.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 모든 것을 다 명시적으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얘기한 걸로 그냥 자의하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뭐 시민단체, NGO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NGO들의 그 이제 지향점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다, 대다수다. 뭐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시민 없는 시민사회단체, 또 반대말을 위한 대안 없는 반대, 뭐 이런 식의 그 비난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또 없고, 또 그분들이 소수로서 얼마나 힘들게 그 공익 실현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건지에 대한 뭐 의로나 찬사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시민운동의 그 지향점과 목표가 70년대, 80년대, 2000년, 20세기 접어들어서 또 지금 뭐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지향점은 어디다 둬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제 양 차장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예. 시민운동은 사실 이제 시민들 대변하는 대변운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권력감시라든지 또 이렇게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이 대체 활동이라든지 관련 이제 대처를 하면서 활동들을 좀 해왔다라고 하면,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것을 대변하는 원래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그런 부분들은 또 그동안 잘 개발하지 못하고 또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유럽이라든지 남미에도 지금 이 IT와 이제 이런 민주주의를 결합한 이 IT 십정 민주주의, 뭐 루미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선거에도 실제 영향을 주고 있고, 정치나 이제 행정을 바꾼 중요한 기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우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좀 저희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일부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어떤 자임에서 했던 운동에서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이제 좀 더 세련되고 효과적인 대변 운동 방식을 저희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것들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나 또 시민들과 공감하는 운동이 되어야만 앞으로 시민운동이 지속 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생각은 또 저도 이제 유사한데요. 결국 이제 그동안 이제 시민운동 하면은 사실은, 일부 활동가나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실 활동해왔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출범 이후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노력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운동은 결국 시민운동의 주인은 시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 스스로의 이익, 이게 이제 개인의 이익이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또 그런 활동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정책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시민의 어떤 삶의 현장 속으로, 시민들 속으로 이제 더 깊숙이 좀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냐,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시민단체에 대한 이제 비판이나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민운동 단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요. 시민운동의 대다수 참여 회원들은 어떤 형태의 참여들이냐면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룹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직장 근무 시간에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낮에 활동하는 현상들을 보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 얘기하는데,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씩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잖아요. 정치권에 회비 내면서 있는 당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정당에 비해서 몇십 배 많은 회원들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냐. 근데 보이는 일부만 보고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 회원들은 지금 이제 아예 생각조차 않는 건데, 그 부분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더 많은 회원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없는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판과 더불어서 정책적 대안을 내놨을 때 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옳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한 거죠, 행정에서도요. 내 거는 결정해놓고 내 거와 다르면은 이것은 틀렸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변환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재정 자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활동에 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활동의 영역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 건데요. 사실 행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 비판을 하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요, 어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정책적 사업 보조랄까요? 사업비 보조조차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시민단체에서 실무하는 실무 역량들이 고스란히 감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좀 풀어야 될 숙제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아주 뭐라고 할까, 비판적 시각에서 이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 점은 좀 보완하고 개선될 점도 있다, 이런 취지도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반론도 해주셨는데,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또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이제 정치 처리되면 많지 않은 인재 풀이지만 그 안에서 픽업해서 정치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자의든 타의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지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그 어느 분야든지 또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해서 시민운동가라고 해서 정치를 못한다든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이 선입견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뭐 언론인 아니면 또 뭐 검사 출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나온 정치인들이 훨씬 많지 수천 명의 시민단체 출신 중에 이렇게 이제 정치한 케이스는 사실 아주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시민단체 출신의 어떤 이런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런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와 시민운동은 좀 분리되는 것이 맞지만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 참여까지도 이게 이제 이 막거나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 진출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운동이 이용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분돼서 명확하게 본인의 어떤 일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시민운동도 크게 보면은 시민 정치 또 이제 일종의 정치 행위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생활 정치, 이런 생활 자치,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되고 오히려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이제 생활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전문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정치를 오히려 이제 부담 없이 편견 없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런 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왜곡된 이런 정치 문화나 구조도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를 이미 시민정치를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뭐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치권에 참여하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왜 정치에 참여하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인은 언론에 있어야 되고 경제인은 경제 활동해야 되고 법조인은 법조에 있어야 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에 있어야 되면 그럼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정치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결국은 필요하다면 그 역량이 자기 전문 역량이기 때문에 전문 역량 속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양 추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정치권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시민단체를 이용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시민단체의 그 주요 핵심 활동까지는 못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원인데, 임원이 예를 들어,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임원이 이후에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에, 그 임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조항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들을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 분들이 같이 상의해서 내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민운동, 시민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흠이라도 좀 잡아서 평판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열심히 하시는 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양 차장님, 한 달 월 급여 수준이 주변 친구나 학교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중하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저희 동기들, 동기들의 한 3분의 1에서, 그러니까 한 40%에서 50% 사이. 하위로 따져서? 소득으로 볼 때, 평균 소득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운동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달프죠. 고달픈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관심과 사랑의 표시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짧게 2016년에도 시민들의 위대한 힘은 계속해서 발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한 30초씩만. 이번에는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지? 예. 저희 그 단체를 찾는 민원인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주냐? 하면서 불만을 표출해 주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좀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시민단체도 보다 생활 현장에, 생활 이슈에 접근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 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을 갖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시민단체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사회가 뭐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뭐 민원 제기만으로 좀 바뀌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도 이제 혼자 참여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또 한국 사회가 바뀌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어떤 첫 걸음으로 이렇게 시민단체에 회원을 가입해서 이 단체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또 중요한 또 행정에 또 지역의 어떤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어떤 때는 확 변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녹색연합의 회원가입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나 환경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경운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준다라고 하면 저희도 힘을 내서 더욱 힘차게 환경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도 지역 시민운동에 대한 또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신천시계 이슈 토론도 무사히 마무리 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상상력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2016년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상상력의 기운이 밀어 닥치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 드리면서 신천시계 이슈 토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